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자백하도록 강요받은 경찰관의 부당한 투옥과 끔찍한 고문에 경악했다. 2024년 4월 20일 2명의 경찰관이 도로변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이 사건은 즉시 쿤밍 전역을 뒤흔들며 당시 가장 주목받는 사건으로 떠올랐습니다. 경찰은 즉시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여 범인을 추적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2명의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한 경찰관이 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 경찰관은 즉시 체포되었으며 동료 경찰들에 의해 혹독한 고문을 당해 죄를 자백하도록 강요받았고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점은 2년 후 진범이 체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억울한 사건은 명백히 밝혀졌지만, 안타깝게도 그 경찰관은 이미 잔인한 폭행으로 불구가 된 상태였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오늘의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그날 밤 대략 22시경, 하루 종일 업무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온 두페이유는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막연한 불안 속에서 그는 전화기를 들어 집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했는데, 전화를 받은 사람은 그의 아내가 아닌 가정부였습니다. 가정부는 두페이유에게 아내 왕샤오샹이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그녀와 어린 자녀만 잠들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페이유는 살짝 찡그리며 생각했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 왜 아내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미리 늦는다는 말이나 급한 일이 있다고 알리지 않았으니 이 상황이 정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두페이유는 아내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그는 더욱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경찰로 일하고 있었고 직업 특성상 항상 연락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편의 전화조차 받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이는 무언가 잘못됐음을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두페이유는 더욱 불안감을 느끼며 여러 번 더 전화를 걸었지만 왕샤오샹에게서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강인한 경찰이며 자기 보호 능력이 뛰어나다고 스스로 안심시켰는데, 어쩌면 그녀가 급한 임무를 수행 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일단 불안감을 뒤로하고 잠을 청했는데요.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두페이유는 가장 먼저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날 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때 두페이유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고, 집에 전화를 걸어 가정부에게 전날 밤 아내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고, 그는 아내의 가족들에게 연락해 혹시 아내의 소식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았지만 그들 역시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경험 많은 경찰관인 두페이유는 이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즉각 감지했습니다. 아내가 무슨 사고를 당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아내의 근무 부서에 연락해 아내의 행방을 묻기 시작했는데, 부서 책임자는 그녀가 전날 내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중요한 사실로는 그녀가 휴가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두페이유는 당황스러웠는데, 아내는 항상 책임감이 강하고 일에 대해 진지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아무런 말 없이 자리를 비우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실종 사건은 평범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두페이유는 마음속으로 수많은 끔찍한 시나리오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사고, 강도 사건, 아니면 그 이상일 수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두페이유는 자신의 상사에게 상황을 보고한 후 아내를 찾기 위해 즉시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먼저 쿤밍의 모든 교통경찰 부서에 연락해 전날 발생한 교통사고를 조회해 보았는데, 보고서에는 여성이 관련된 사고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두페이유는 계속해서 정보를 수집했고 법의학에 종사하는 지인에게 연락해 최근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건이 있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결과는 없었고 그의 아내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과연 아내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4월의 어느 아침, 쿤밍은 청량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주민들은 아침 산책을 즐기기 위해 일찍 일어나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는데요. 한 남자가 위안 퉁북로 40번지를 지나가던 중 길가에 조용히 주차된 창어 경찰 소형 트럭을 발견했습니다. 차량에 이상할 정도로 고요한 분위기는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는데 그는 몰래 다가가 차 안을 엿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눈으로 본 장면은 즉시 그를 공포에 질리게 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좌석에 쓰러져 있었고 그들의 가슴은 피투성이었으며 차량 내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자는 공포에 떨며 가까운 경찰서로 달려가 사건을 신고했는데요. 경찰은 경찰 차량 안에 두 구의 시신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체할 수 없었으며 즉시 상부에 연락을 취하고 현장으로 출동해 지역을 봉쇄하기 시작했습니다. 반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쿤밍 공안국의 형사조사팀 특수요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즉시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등 목격자들을 만나 조사했습니다. 예비조사 과정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2명의 희생자 신원이 빠르게 밝혀졌는데요. 사망한 남성은 장샤오보, 쿤밍시 루난 현재는 스린현 공안국 부국장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여성은 왕샤오샹으로 쿤밍 공안청 정보실 소속의 여성 경찰관이었는데요. 두 사람 모두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장샤오보가 한쪽 손이 차량의 수갑으로 묶인 상태였으며 두 피해자 모두 심장을 관통하는 치명적인 총상을 입어 즉사했는데요. 그들이 총격을 당한 후 범인은 단단하고 무딘 물체로 두 사람의 머리와 얼굴을 변형시켜 현장은 무척 끔찍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총격을 당해 숨지자 이 사건은 곧바로 주 전체에 충격을 주었으며 쿤밍시 공안국은 이를 주요 사건으로 간주하여 시 공안국 형사조사팀의 정예 요원을 동원해 특별수사팀을 결성했습니다.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결심으로 특별수사팀은 가능한 한 빠르게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의학자는 두 시신에서 타입 77권 총알의 흔적을 발견했는데 현장에서 총은 발견되지 않았고 범인이 이를 가져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긴장과 압력이 가득한 수사 과정에서 중독재활센터 소속 경찰관 두페이유가 이 특별중대 사건의 최대 용의자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남성이 갑자기 주요 용의자가 된 것일까요? 그 답은 그와 두 피해자 사이에 매우 특별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남성 피해자인 장샤오보는 두페이유의 동료일 뿐만 아니라 절친한 친구였는데 여성 피해자는 바로 두페이유의 아내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부검을 통해 두 피해자가 사망 전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두페이유가 아내가 절친한 친구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 분노에 휩싸여 두 사람을 살해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장샤오보는 훈련된 경찰이자 뛰어난 사격 실력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렇기에 만약 상대가 친한 지인이 아니었다면 무장을 빼앗기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두 피해자가 경찰 차량 안에서 살해당한 점도 낯선 사람이나 일반 강도를 만나지 않았음을 암시하며 의문을 더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하나둘씩 맞물리기 시작하면서 두페이유는 사건의 주요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두페이유는 여전히 아내의 행방을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그는 아내의 친척, 친구, 동료, 심지어 아내의 동창들에게까지 물어보았습니다. 두페이유는 아내가 자주 다니던 장소인 쇼핑몰과 단골 상점까지 직접 방문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두페이유가 절망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한 경찰관이 그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두페이유가 항상 존경하던 중독재활센터의 상사였는데 집으로 들어온 후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상사는 두페이유의 상황을 묻고 조심스럽게 위로하며 진정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상사는 두페이유가 며칠 동안 아내를 찾느라 식사도 잊은 채 지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곧바로 밖에 나가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두페이유는 그 당시 식사할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상사의 배려를 생각해 거절할 수 없어 동의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외투를 입고 집문을 잠근 후 상사와 함께 저녁을 먹을 곳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은 건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키 큰 남성 두 명이 뒤에서 달려들어 두페이유를 제압하고 몸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두페이유는 크게 소리치며 당신들 누구입니까?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라고 외쳤는데 두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수색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히 수색했으며 두페이유의 머리는 어지럽고 정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두페이유는 상사 쪽을 돌아보며 혼란스러움과 의문이 가득 찬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그의 상사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낯선 눈빛으로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두 남자가 수갑을 꺼냈을 때 두페이유는 그들이 경찰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그들은 신속히 두페이유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그를 차량에 태워 곧바로 쿤밍시 공항국 형사조사팀으로 이송했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긴 여정 동안 두페이유는 방금 전 일어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고 왜 자신이 체포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두페이유는 즉시 신문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 사건을 담당하는 특별수사팀은 매우 엄격한 태도로 수사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두페이유는 아직 용의자 신분일 뿐이라 수사팀은 폭력적인 수사를 사용할 수 없었으며 그저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그가 신문실을 벗어나지 않도록만 했습니다. 경찰이었던 두페이유는 신문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또한 그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라 초기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페이유는 눈앞에 앉아있는 자신의 동료이기도 한 경찰들을 응시하며 왜 저를 체포하신 겁니까? 혹시 오해가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계속해서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특수수사팀은 그의 질문을 무시한 채 어떤 설명이나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근 며칠 동안 그의 모든 활동을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두페이유는 자신의 일정을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지만 경찰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경찰은 그의 진술이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그들은 두페이유에게 잠을 허락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구금된 동안 두페이유가 눈을 감기만 하면 경찰은 곧바로 전기봉을 사용해 그를 깨웠습니다. 이 과정은 사흘 밤낮 동안 계속되었고 신문하는 경찰들은 끊임없이 그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강요하며 자신들이 만족할 때까지 먹지도 자지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는데요. 두페이유는 긴 시간 동안 지친 상태였지만 여전히 자신의 진술을 고수하며 자신이 숨기는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대체 왜 저를 체포하신 겁니까? 두페이유는 신문실에서 거의 소리치듯 외치며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받기를 바랐습니다. 경찰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속삭였고 그중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당신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의 손발을 부러뜨리는 것도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마치 천둥 같은 충격으로 두페이유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극도의 혼란에 빠졌고 그가 뭐라고 했죠? 무슨 살인 사건이란 말인가? 라고 했습니다. 두페이유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실종된 상태였고 그는 아직도 그녀를 찾지 못한 상태였는데 어떻게 자신이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될 수 있단 말일까? 두페이유는 꿈속에서도 이런 끔찍한 상황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그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악몽 같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한 경찰이 책상을 강하게 내리치며 두페이유를 혼란스러운 생각에서 깨웠습니다. 그 경찰은 엄숙한 표정으로 두페이유에게 그들이 막 발견한 살인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는데요. 두페이유는 충격에 휩싸여 몸이 굳어버렸고 그 순간 그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두페이유의 귀는 마치 멍해져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두페이유의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느낀 경찰은 담배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두페이유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받아 몇 번 깊이 들이마시며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고 제 아내가 맞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두페이유의 아내의 시신을 그녀의 부모가 신원 확인을 했다고 답했는데요.
이어 경찰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두페이유에게 부검 결과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두페이유의 아내가 살해되기 전에 절친한 친구였던 장샤오보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연애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강조했습니다. 두페이유는 그 말을 듣고 마치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았고 연이어 발생하는 충격적인 사실들로 그의 정신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두페이유는 조금씩 평정을 되찾았고 경찰이 자신을 살인 용의자로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두페이유는 경찰관이었기에 외도와 관련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항상 주요 용의자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 아내가 살해된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장샤오보와 그의 아내는 가까운 거리에서 총을 맞았고 범인이 사용한 총은 장샤오보가 늘 가지고 다니던 타입 77권 총이었습니다. 장샤오보는 뛰어난 사격 실력을 지닌 명사수였으며 그로부터 무기를 쉽게 빼앗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는데 상대방이 그에게 방심할 만큼 신뢰하던 지인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게다가 범인은 총기에 익숙한 듯 정교한 사격 실력을 보였고 단 한 발로 심장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이로 인해 범인이 권총 사용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장샤오보의 지인이면서 총을 잘 다루고 살인의 동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경찰의 눈에 딱 한 사람, 두페이유뿐이었습니다. 두페이유는 극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아내와 절친한 친구 사이에 불륜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자신이 그들을 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두페이유는 자신의 일정을 자세히 설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두페이유는 이 끔찍한 사건의 주범이었습니다. 두페이유는 쿤밍의 마약 재활센터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경찰관이었는데 당시 그는 33세로 아직 젊었지만 그의 인생과 일상은 이미 지루한 궤도에 따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두페이유는 학구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그의 아버지는 산둥 출신의 학자로 푸단 대학을 졸업한 지식인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명성 높은 학교였는데요. 대부분의 형제들은 학업을 중시하며 대학을 졸업했지만 두페이유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부보다 스포츠에 대한 열정을 더 강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1985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가족 대부분이 걸어온 학문적인 길을 따르지 않고 두페이유는 쿤밍 경찰대학에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학업을 마친 후 그는 마약 중독 재활센터에 배치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그의 인생과 경력을 함께할 곳이 되었습니다. 경찰대학 재학 시절 두페이유는 두 명의 중요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한 사람은 이후 그의 절친이 될 동기인 장샤오보이였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옆반의 유명한 미녀 경찰 왕샤오샹이었으며 그녀는 훗날 두페이유의 아내가 됩니다. 두페이유는 그가 사랑하는 여자 왕샤오샹과 1994년에 결혼했고 이듬해 첫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두페이유는 아내가 자신에게 완전히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는데 이는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샤오샹은 아름답고 지적인 경찰이었고 그녀는 쿤밍 공안청의 홍보실에서 일하면서 그곳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이 직장에서 그녀는 자주 고위 경찰관들, 심지어는 국장과도 접촉할 기회를 가졌으며 많은 상사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미모와 재능은 항상 주목을 끌었는데요. 반면 두페이유는 33세임에도 여전히 낮은 계급의 경찰에 머물러 있었으며 수입도 높지 않아 경력면에서 아내와 비교되곤 했습니다. 한편 그의 절친 장샤오보도 33세였지만 그는 이미 스린 현 공안국 부국장으로 승진하여 젊고 유망하며 빠르게 승진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두페이유는 바쁜 일로 집에 자주 있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왕샤오샹은 대부분의 가사 업무를 도맡아야 했고 그녀는 남편이 너무 자주 집을 비운다는 불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페이유는 아내를 많이 사랑했고 그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이 많지 않음에도 가정부를 고용했는데요. 장샤오보는 두페이유의 절친일 뿐만 아니라 왕샤오샹의 형제 같은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세 사람의 관계는 매우 친밀했으며 장샤오보는 두페이유의 가족과 자주 왕래했습니다. 장샤오보가 쿤밍에 출장을 올 때마다
두페이유가 업무로 맞이할 수 없으면 왕샤오샹이 대신 친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곤 했는데 두페이유에게 이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으며 걱정할 만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두페이유가 관대했거나 혹은 샤오보와 샤오샹이 불륜을 매우 잘 숨겼던 덕분일 겁니다. 두페이유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요. 7일간의 신문 동안 두페이유는 끊임없이 자신이 무죄임을 주장했고 살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강한 압박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지키며 사건 당일 밤 자신의 근무지인 기숙사에 머물렀고 그곳을 떠난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문이 교착 상태에 빠졌고 새로운 단서를 찾지 못한 채호 월이 일이 되자 수사관들은 두페이유를 그의 부서로 되돌려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왔음에도 그는 자유를 얻지 못했는데 두페이유는 철창이 있는 사무실에 구금되어 24시간 경찰의 감시를 받았으며 이는 사실상 엄격한 감시 상태와 다름없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특수수사팀은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두 시신이 발견된 위안퉁 북로에서 여러 차례 정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하지만 결과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사건 당일 밤 총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요. 이는 매우 이상했습니다. 권총은 큰 소음을 내기 때문에 그런 번잡한 지역에서는 누군가 반드시 총성을 들었어야 할 텐데요. 게다가 위안퉁 북로는 대학과 주택단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특히 저녁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장샤오보와 왕샤오샹이 사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그런 번잡한 장소를 선택했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게 보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수사팀은 위안퉁 북로가 사건의 최초 현장이 아니라 범인이 시신을 유기한 장소일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사건 현장은 어디였을까요? 쿤밍은 면적이 10,0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거대한 도시로 외딴 곳이 많아 정확한 사건 발생 장소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차량을 조사하던 중 수사관들은 차량이 철저히 청소되었으며 어떠한 지문이나 발자국, 다른 증거도 남겨지지 않았음을 발견했는데요. 두 피해자의 지갑, 삐삐, 그리고 개인 물품들 역시 모두 사라져 있었으며 이로 인해 사건이 강도 사건일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설은 곧 부정되었습니다. 만약 강도가 목적이었다면 단지 얼마 되지 않는 돈을 훔치기 위해 두 경찰을 사살할 필요가 있었을까? 게다가 진정 강도가 목적이었다면 범인은 차량을 팔아 추가 돈을 얻으려 하지 않았을까? 끊임없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답은 여전히 수사팀에게 매우 어려운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두 피해자가 경찰관이었다는 사실과 그중 한 명이 장샤오보, 공안국의 부국장이었다는 점에서 사건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사건은 즉시 윈난성 공안국의 직접적인 관리 아래 중점 사건 목록에 포함되었고 사건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특수수사팀 422가 구성되어 더욱 상세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공안국은 공안부의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공안부는 곧바로 오랜 수사 경험을 가진 유명한 전문가를 쿤밍으로 파견하여 특수수사팀이 새로운 수사 방향을 찾도록 지원했습니다. 전문가가 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내린 결론은 범인이 피해자와 아는 사이이고 경찰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장 분석에 따르면 장샤오보는 총격 당시 차량 안에서 한쪽 손이 수갑으로 묶인 상태였고 총알과 탄피가 차량 내부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범인과 피해자 간의 거리가 약 1m였음을 시사했습니다. 총알은 두 피해자의 심장을 꿰뚫고 사건은 3초 내에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범인은 연속으로 2발을 발사했으며 2발 모두 심장을 정확히 맞췄는데 이는 범인이 매우 뛰어난 사격 실력을 갖췄고 권총 사용에 대해 정식 훈련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전문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수준의 뛰어난 사격 실력을 가진 사람은 대개 경찰이나 전문 훈련을 받은 인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범인은 경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장 샤오보는 빠른 사격 능력으로 유명한 경찰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공격에 당했습니다. 샤오보의 능력이라면이 3초 안에 총을 꺼내 반격할 수 있었을 텐데 이는 전문적인 범죄자조차 그를 쉽게 이기기 어려운 점입니다. 그러므로 범인은 샤오보를 잘 알고 있었으며 그가 방심할 수밖에 없는 방법을 사용해 그에게서 총을 빼앗고 갑작스럽게 공격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경험 많은 전문가도 이 모든 것은 아직 추측에 불과하며 현재로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경고했는데요. 그는 경찰에게 투표 이유를 계속 신문할 것을 권고하며 그가 증거를 자발적으로 제출하거나 진술에서 허점을 보일 가능성을 기대했습니다. 며칠간의 수사에서 성과가 없고 투표 이유를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물증도 발견되지 않자 특수수사팀은 마지막 방법으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6월 30일 아침, 수사관들은 두페이유를 실험실로 데려가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는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보조적인 단서로는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두페이유는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신문을 받았으며 거짓말 탐지기 결과에 따르면 그가 일부 중요한 질문에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그의 감정적 반응들은 수사관들에 의해 완전히 무시되었는데 이러한 감정적 반응은 장기적인 강압 신문으로 인한 스트레스, 피로 혹은 공포로부터 기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팀은 두페이유가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결론 내렸고 빠르게 자백을 받기 위해 그는 20일 동안 계속된 가혹한 고문을 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후 몇 달은 두페이유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는데 그는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문을 견뎌야 했습니다. 체포되어 지속적인 고문을 받는 동안 두페이유는 피를 토할 정도로 심하게 고통받았으며 더 무서운 것은 그가 이후 2달 동안 계속해서 피를 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손은 완전히 멀쩡하지 않았고 수갑으로 인해 손목이 다쳤고 발로 짓밟히거나 심지어 매달려 고문을 당하는 과정에서 손이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그 어두운 날들 동안 정기봉은 그를 고문하는 자들의 오락 도구가 되었고 이러한 고문은 공항국의 군내에서 진행되어 두페이유의 비명소리가 들릴 때마다 많은 경찰관들이 몸서리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한때 건강하고 재능 있는 젊은이였던 그는 이제 뼈만 남은 채로 눈은 흐릿해지고 몸은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목과 발목은 수갑에 의해 부어올라 골마갔고 손등은 마치 권투 글러브를 낀 것처럼 검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20일 동안의 구금 중 그는 거의 잠을 잘 수 없었으며 유일한 휴식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일주일 후 두페이유는 완전히 무너졌고 그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와 친구를 어떻게 살해했는지 상상의 이야기를 지어내게 되었습니다. 9개월 후 중급인민법원은 두페이유에게 고의적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는데요. 그러나 두페이유는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항소했고 살고자 하는 강한 열망 속에서 법정에서 절망적으로 "저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문당해서 자백한 겁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두페이유의 외침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고 그는 사형을 기다리며 극도의 공포 속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페이유 사건의 전환점이 찾아왔는데 2000년 6월 17일 쿤밍 경찰이 전직 철도 경찰 양텐융이 주도하는 강도 살인 조직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신문 중에 양텐융은 중독 재활센터에서 한 경찰관이 아내를 살해하고 사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기억하느냐며 경찰을 비웃듯이 물었는데요. 양텐융은 사실 아내에게 배신당한 남편 두페이유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 두페이유의 아내와 절친을 살해했다고 확언했습니다. 그의 자백은 신문 중인 모든 경찰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양텐융의 진술에 따르면 1998년사 월 22일 밤 그는 2명의 공범과 함께 경찰 제복을 입고 외곽 지역으로 사냥을 나섰는데요. 그들은 도로변에 주차된 경찰차를 발견하고
차 안에서 한 남녀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마약과 매춘 단속반인 척하며 차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가짜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두 사람을 속였고 왕샤오샹은 강하게 반발하며 공안국에 전화를 걸겠다고 했지만 즉시 그의 부하가 그녀의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을 차 안에서 수갑으로 묶은 후 양텐용은 장샤오보의 타입 77 권총을 빼앗아 두 사람을 냉정하게 사살했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죽지 않았을까 두려워서 양텐용과 공범들은 스패너로 피해자들의 머리와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투성이로 만들었습니다. 살인 후 그들은 두 피해자의 휴대전화, 삐삐, 신분증을 포함한 개인 소지품을 약탈했고 시신을 트럭에 실어 도시의 인도에 세워놓은 차량에 유기했습니다. 양텐용의 집을 수색하던 경찰은 금고를 열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장샤오보의 타입 77 권총과 두 피해자의 개인 물품들이 있었습니다. 이 증거들은 경찰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의문을 해결했는데 양텐용은 뛰어난 사격 실력을 갖춘 전직 경찰로서 이는 공안부 전문가들의 분석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그의 사격 기술과 단호한 행동 방식까지 모든 정황이 그가 진범임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한 사건에 두 명의 범인이 있을 수는 없었기에 고문과 강요로 허위 자백을 했던 두페이유는 완전히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2000년 7월 11일 윈난성 고등인민법원은 두페이유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그를 즉시 석방했습니다. 무고하게 2년 동안 구금되었던 두페이유의 삶은 결국 그가 결코 저지르지 않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포와 고문 동안 그의 육체는 물론 정신까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는데요. 감옥에 가기 전 두페이유의 머리카락은 건강하게 검었지만 2년간의 억울한 감금 후 자유를 얻었을 때 그의 머리카락은 절반이 빠졌고 나머지는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겪은 고통과 두려움의 결과였습니다. 두페이유는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을 볼 때마다 떨림을 멈출 수 없었고 고문, 수갑, 피 흘리는 기억들이 그의 마음속에 계속 떠올랐습니다. 출소 후 그를 찾아온 옛 동창과 동료들에게도 부모는 제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오도록 요청했는데 이는 제복이 두페이유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법의학적 평가에 따르면 두페이유는 고문으로 인해 심각한 외상 후 흉터가 몸 곳곳에 남았고 심지어 감금 기간 동안의 충격으로 뇌 위축까지 겪었습니다. 사건이 끝난 후 두페이유는 원래 일하던 중독 재활센터로 돌아갔는데 끔찍한 비극을 겪은 후에도 그는 삶을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의 죽음에 대해 두페이유는 아내가 친구였던 장샤오보와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왕샤오샹이 겪었던 낙태도 그 아이가 두페이유의 아이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두페이유가 겪어야 했던 모든 비극의 씨앗은 아내의 불충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불륜에 대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두페이유는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인이 된 아내를 용서하며 그녀를 대신해 아들을 돌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흥미진진한 사건들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